불륜을 일으켰는데 그게 이제 회사 명이 까발려지고 회사에 이제 명예가 실추돼 가지고 회사의 매출액이 뭐 20% 30% 감소했다. 네, 대표님들 안녕하세요. 이인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자라면 어떻게 해고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해고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것이고,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함께 이제 믿고 일을 맡겼던 근로자와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해고가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노무사로서 어떻게 이제 해고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해고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어떻게 해고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가 굉장히 좀 본인의 그런 권리를 박탈하고 일터를 앗아가는 행위겠지만,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업체를 이제 리스크를 지고 운영을 하는데 직원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거나 경영방향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필요하거든요. 대부분은 선량한 근로자시지만 진짜 그 악심을 품고 일하는 근로자들도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재고를 빼돌린다든지 아니면 뭐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다든지 잘못을 해놓고 이제 변명을 하고 뭐 반성하지 않고 계속 그런 잘못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굉장히 무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해고를 할 때 좀 섬세하게 법적으로든 이제 근로자의 감정적으로든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많은 대표님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별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정년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지나게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만 60세 이상 정년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년 초과로 근로계약이 장년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것도 근로계약 종료 사유고요. 당사자의 소멸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돌아가셨다, 혹은 사업이 폐업을 해서 더 이상 사업주가 아니게 됐다, 혹은 뭐 사업주가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고, 이 경우는 해고가 아닙니다. 먼저 이제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가장 중요한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별. 우선 해고는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해고한다는 것은 내가 근로자 입장에서 직장에 계속 다니고 싶은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뭐 해고 통보서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그 구두로 명확하게 몇 월 몇 시부터 나오지 마시고 뭐 더 이상의 노무 수령은 거부하겠습니다 라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가 먼저 이제 청약을 합니다. 청약이라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영 상황이 어려워서, 혹은 당신의 이제 근태나 아니면 뭐 업무 성과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퇴직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사업주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근로자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동의를 할 수도 있고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권고사직이 성립돼서 권고사직서 혹은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해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직장에 이제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 제가 노동연의 사건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부당해고 사건을 많이 다투거든요. 근로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매한 부분이 그거예요. 해고가 있는지 없는지. 해고가 있다면 이제 뭐 예를 들면 해고를 서면 통지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겠지만 단순히 사업주가 이제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며칠까지 나와주시고 뭐 그만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만약에 했다고 해요. 이게 해고일까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사자 간의 의사는 항상 모호해요.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의사 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주도 약간 근로자분한테 뭐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뭐 최대한 이제 쿠셔너를 사용해 가면서 이제 해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제3자 입장에서는 공고사직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공고사직으로 읽히게 되면 이제 부당해고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단계에서 해고의 존부에 대해서 다투게 됩니다. 해고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을 할 것인지 먼저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해고를 한다고 하시면 해고에는 이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거든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데 그 정당한 이유라는 게 우리나라 노동법은 굉장히 사업주에게 좀 무거운 책임을 부과합니다. 정당한 이유라는 건 솔직히 뭐 무단결근 3-4번 했다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뭐 지각을 10번 했다 이런 경우는 안 되고, 뭐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는데, 이 또한 판정이나 아니면 법원을 가면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고를 하실 분들은 이제 명확히 그런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좀 뾰족하게. 예를 들면 뭐 불륜을 일으켰는데 그게 이제 회사 명이 까발려지고 회사의 이제 명예가 실추돼 가지고 이제 회사의 매출액이 뭐 20% 30% 감소했다, 이런 경우에는 뭐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준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성추행, 대표적 폭행,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증거를 모아서 해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사실 사업자분들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 근로자분이 특히 뭐 사고로 쳤다거나 잘못했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직원을 5명 쓰는데 매출액이 줄어서 4명만 써야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권고사직을 해야겠죠. 그래서 공고사직은 사실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해고할 테니까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내보내시게 되면 당연히 부당해고 신청으로 한 3-4달 정도 급여를 물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권고사직은 그런 것들을 막아버리는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권고사직을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일단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워딩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로자분들이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거를 녹취를 해가지고 부당해고로 구신청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대표님도 많고, 지금 제가 관련된 사건을 한 4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어 선택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언어를 사용하실 때는 뭐 나가세요 이런 확정적인 언어를 쓰시면 안 되고, 우리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퇴직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뭐 의사표시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근로자의 뭐 동의나 아니면 거부를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런 정도의 그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권고사직 위로근무를 얼마나 제시할 것인지인데요. 만약에 이제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해고 예고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31분의 통상임금 정도 되는데요. 월급보다 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월급이 뭐 300이다. 그럼 350만 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권고사직 하면 비자발적 사직이잖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이제 수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최소한의 닷을 내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권고사직을 이제 동의한다고 하시면 권고사직서를 바로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권고사직 과정은 녹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근로자가 권고사직서에 동의를 했는데 이거 내 서명 아니다 하고 이제 필적 감정 같은 걸 의뢰해가지고 권고사직서의 그 법적 효력을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녹취도 같이 하시고, 대표님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취는 합법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고사직서의 서명 혹은 사직서의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직서에는 이제 뭐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뭐 사직을 하고 몇 월 며칠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이런 거에 이제 명확히 서면에 적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본인의 뭐 동의, 도장, 뭐 지장 이런 걸 찍어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녹취까지 하면 이제 완벽하겠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말로 좋게 나간 근로자들도 나가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고 본인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요. 그럴 여지를 아예 원천봉쇄하는 게 2가지입니다. 해고 당시 상황을 녹취하고, 그리고 권고사직서에 근로자 본인의 도장 혹은 뭐 서명이 들어간 거 2가지만 있으면 거의 99% 방어가 됩니다. 사실 권고사직을 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해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사업하는 거잖아요. 근데 권고사직을 안 하고 해고를 해서 내보내면 그 비용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권고사직을 해서 내보내요. 외국계 기업이 이제 초창기에 뭐 싱가포르에 HR 본사 있고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는 한국 노동법을 잘 몰라서 그냥 해고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노동법에 저촉을 받아서 부당해고 신청, 그리고 뭐 진호위, 중노위, 그리고 뭐 소송까지 가서 뭐 수억 원대를 물어주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최소 1년치부터 한 3년치 이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외국계 기업 근로자 권고사직 협상을 제가 자문을 해준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 원하는 그분은 이제 5년을 바랬거든요. 근속 기간이 좀 되시긴 했는데 5년을 바랬는데 그냥 바로 그냥 오케이 하고 내보내더라고요. 서명 받으라고 하고. 그래서 그분도 세금도 엄청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세무사 소개도 시켜드렸거든요. 아무튼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하는 게 차라리 싸게 먹힙니다.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걸 계산해 보면 차라리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그냥 권고사직에 뭐 3년치 4년치 주고 내보내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뭐 정도에 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사실 어렵죠. 그런 게
그래서 이제 협상을 최소한 금액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한 달치 뭐 급여와 뭐 실업급여를 시작해서 싫다 그럼 뭐 두 달치 뭐 세 달치 이렇게 해보고 어느 순간엔 너무 높이는 것도 안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동의가 나오면 바로 권고사직서 끝내고 합의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번이 이제 권고사직에 끝까지 불응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님들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해고를 하느니 그냥 고용하겠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냥 고용을 해서 그냥 데려가서 뭐 그냥 계약기간 만료까지 일 시킬게요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근로자들이 이제 해고를 해야겠죠. 근데 해고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이제 뭐 명확히 입증 가능한 물증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뭐 녹취록, 뭐 문자, 전화, 뭐 카톡, 그리고 뭐 어떠한 증인의 증언 이런 것들이 많이 모아놔야 되는데 그 대표님이 스스로 하기 어려우시면 노무사 자문을 받고 반드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중에 스스로 그냥 GPT 돌려가면서 하셨다가 부당해고 돼가지고 5달치 물어주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봤거든요. 전문가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차곡차곡 쌓아나가서 해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보면 해고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고 통지는 한 달 전에 안 하면 한 달치 월급을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예를 들면 뭐 2월 1일에 한다 그러면 1월 1일 전에는 이제 해고 통지를 해서 해고 예고수당을 발생 여지를 없애야 되죠. 해고 예고수당 발생 여지를 없애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또 있는 해고에 대한 제한 법령은 해고에 서면 통지를 안 하면 또 거의 100% 부당해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두 해고를 할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녹취록을 명확히 따이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하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대리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합의 금액을 좀 높여서 합의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30일 전에 통지해야 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 거 이거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이제 증거를 모으고 해고를 30일 전에 통지하고 그때 서면으로 해고 사유에 대해서 같이 말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 건 없게 돼요. 그럼 이제 근로자가 당연히 가만히 안 있겠죠. 뭐 부당해고 구신 신청을 신청합니다. 예를 들면 해고일이 뭐 1월 1일이라고 하면 90일까지는 이제 제척기간으로 해서 노동위원회에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유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유서를 보고 이제 답변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해고 사유를 쌓는 거 있죠? 그거 해고 사유를 잘 쌓아가지고 답변서를 구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답변서를 직접 작성하시는 거는 뭐 요즘 뭐 AI 돌려서 직접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저는 AI 진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AI는 절대 책임 안 집니다. 그 노무사는 이제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GPT나 아니면 뭐 그런 재미나 이런 전문 법률 AI도 아닌 것들은 그냥 뭐 사업주의 그런 의중을 파악해 가지고 그냥 자기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걸 얘기해 버려요. 그렇게 얘기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 크게 그 책임지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사업주도 AI로 대처하는 사업주를 만나봤고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도 AI로 대처하는 그 근로자를 만나봤는데 사실 중요한 걸 하나씩 빠뜨리거나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서면 자체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꼭 저 아니어도 되니까 그 노무사를 찾아가셔가지고 답변서를 작성하시는 걸 반드시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두 번째 이유서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답변서에 이 사람은 이런 사유로 해고를 했다, 뭐 성추행을 했고, 뭐 징계를 어떻게 받았고, 뭐 이런 게 쌓여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근로자가 아니다, 나는 뭐 그런 징계를 받았지만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이에 대해서 또 답변서로 또 구성을 합니다. 답변서로 아니다, 뭐 근로자의 주장은 거짓이고 우리 주장이 맞다, 입증 자료는 이렇게 첨부한다 해가지고 뭐 사업주 측 증거 자료를 또 냅니다. 쭉.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2달쯤 지나면 신문회의가 열립니다. 노동위원회 신문회의가 열려서 거기에 가시면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레동에 있거든요. 물레동에 가보면 이제 노동위원회라고 있는데 가면 이제 조사관이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좀 대기했다가 그 노동위원회 심판을 받게 되는데 판단은 공익위원 3명이 합니다. 그 위원들은 이제 법관은 아니고요. 법관은 아니고 이제 뭐 노동법 교수님 혹은 뭐 변호사님 혹은 뭐 사회 공익 뭐 그런 그 준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주장에 대해서 신문을 합니다. 근로자위원은 사업자한테 이제 뭐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신문이 끝나고 한 1시간 정도, 이제 길면 1시간 10분 정도 이제 걸리는데 판정이 하고 끝나면 이제 당일 저녁 8시에
문자로 이제 판정이 옵니다. 그래서 뭐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므로 이제 근로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뭐 판정이 내릴 수도 있고, 뭐 기각하는 판정이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5인 미만이거나 제척 기간을 도과해서 각하하는 판정이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또 이제 그 중앙노동위원회 가고, 그러니까 거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절차가 한 번 더 반복되고 재심을 하는 거죠. 한 번 더 반복해보고, 여기서도 이제 뭐 우리가 이기면 거의 뭐 사건은 마무리된다고 보는데, 가끔 근로자들이 본인이 이제 뭐 스스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싸게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잘못 판단했다,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겠다 해가지고 뭐 1심, 뭐 행정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진호위 단계에서 합의로 끝내는 게 한 90% 이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송사라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제 저도 대리인인데 제 대리인으로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비해서는 좀 일정하지 않은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합의할 요인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근로자가 뭐 권고사직 거부하고 해고를 했는데 노동위원회 가서 합의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송사라는 건 그렇게 서로를 약간 좀 이제 데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데드라인을 만들어서 합의를 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스스로 해고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뭐 노무사의 조언을 받으시거나 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해서 그 조력을 받는 거를 추천드리고, 변호사님들도 잘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노동법을 잘 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 좀 제가 이제 노동위원회 상대편으로도 만나보고 했는데, 약간 핀트에 벗어난 말을 좀 쓰시더라고요. 약간 노동법의 특수한 그런 법리를 쓰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민사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이제 변호사님 가실 때는 노동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하시고 꼭 가시고, 그 노동 전문 변호사인지 그 저기 나와 있거든요. 변호사 그 홈페이지 가면. 그래서 그런 걸 꼭 확인하시고 의뢰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해고에 대한 모든 것이란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이해하셔도 해고에 대한 큰 틀이 그려질 거예요.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그 노무관리나 해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이인재 노무사였고요. 다음번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